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남의 지리산 노고단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전 부산 S여고를 나왔는데 거기 국어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은 키도 크고 살집도 제법 있었지만 화장도 머리도 늘 예쁘게 하고 다니셔서 채밍스쿨을 다녔다는 소문이 붙은 노처녀 선생님이었죠. 부산대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셨다던데 목소리와 표정에서 풍기는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분이 제가 고2가 되던 여름방학 보충 수업 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수업 시간 내내 해야 할 만큼 길었지만 요약해서 말해볼게요. 선생님이 대학 1학년 여름방학에 지리산으로 MT를 가셨대요. 지리산을 반쯤 올라갔는데 여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지연돼요. 그쯤에서 묻기로 했는데 남자 선배 3명이 자신들은 더 올라가 보고 싶다며 올라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선배들이 밤이 되어도 오지 않자 지리산에서 국립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과 산을 뒤져 결국 다음날 새벽 갈대숲 부근에서 갈대에 긁혀 엉망이 든 채 정신을 잃고 있던 선배들을 발견했대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제 정신이 아닌 그들이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리고 들려준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다고 하셨어요. 선배 A와 B 그리고 C가 산을 어느 정도 오르자마자 해가 지더래요. 아시죠? 산은 해가 서서히 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뚝 떨어진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 헤매기 시작한 이들은 공포와 피로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죠. 그때 어디선가 곡소리가 들렸는데 그 순간에는 공포도 뭐도 없고 그저 사람 소리라는 게 반가웠대요. 따라가 보니 웬 할머니가 쪽진 머리를 하고 무덤가에서 곡을 하고 계셨는데 선배들이 사정을 하자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더랍니다. 할머니 댁은 옛날 초가집이었는데 신발 벗는 섬돌이 있고 쪽마루에 방문이 하나 있고 방 안에는 부엌과 통하는 작은 쪽문이 달린 전형적인 옛날 집이었대요. B와 C는 운동화를 벗고 방으로 들어가고 A는 등산화를 신고 있었기에 끈을 풀 힘조차 없어 쪽마루에 들어 누웠다는군요.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큰 노사발에 하얀 쌀밥을 고봉처럼 쌓은 밥 한 그릇과 간장 종지 하나, 숟가락 3개였답니다. 방문턱에 놓고 3명이서 정신없이 퍼먹고 염치불구하고 대자로 뻗어 누워 있었는데 그제야 정신이 좀 들면서 슬슬 이성이 돌아오더래요. 그때 할머니께서 다시 부엌 쪽에 쪽문으로 나가시는데 비가 누워서 가만 보니 할머니가 스르륵 나가시더랍니다. 옛날 집은 문지방들이 다 높아서 문을 지나가려면 발을 들고 넘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통과하신 거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지리산 한가운데 웬 집이며 웬 할머니며 이게 웬 상황인가 싶자 작은 소리로 옆에 누워있던 C에게 지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말했답니다. C도 이상한 낌새를 챘을 때였죠. 비가 벌떡 일어나 부엌 쪽 문을 확연히 부엌에 있어야 할 아궁이와 부뚜막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답니다. 아예 집안이 아니었던 거죠. B와 C가 비명을 지르고 튀어나오자 쪽마루에 누워있던 A도 벌떡 일어나 셋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A는 그나마 신발을 벗지 않아 빨리 튀었지만 B와 C는 운동화를 대충 끼시느라 좀 늦었대요. A가 뛰면서 B와 C를 재촉하며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잡으려는 듯 두 손을 앞으로 내민 상태로 거의 날아오고 있더랍니다. 그 표정은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대요. 셋은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달렸는데 C는 달리기도 늦고 신발 신느라 뒤처진 탓에 할머니에게 잡혔는지 엄청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더랍니다. A와 B는 구해야 한다는 마음과는 반대로 발이 움직이는 몸을 원망하며 달리다 갈대들이 얼굴이며 팔을 베는 것을 느끼면서 질퍽한 어딘가에서 정신을 놓았다네요. 그 후 A와 B는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했지만 C는 무엇에 놀랐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해 정신과와 요양원을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자살을 했다는군요. 그때 그 산지기 할아버지 말씀이 그 할머니는 지리산에서는 꽤 유명한 할머니 귀신이랍니다. 지리산의 노고단 아시죠? 거기에 늙을 노예 할미 고를 쓴다던데 그 할머니를 모시는 단이라고 하더군요. 원래 산 타는 걸 싫어하는 저이지만 이 얘기 때문에 지리산은 더 가기 무섭습니다. 시 선배의 병원에 면회 갔던 얘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거리시던 국어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소 강인하시던 모습과는 좀 반대여서 의외였거든요. 속정은 깊으셨나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수십 년이 다 되어 가는군요.
S여고 사회 졸업생인데 아직도 선생님들이 계실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수십 년이 다 되어 가는군요. S여고 사회 졸업생인데 아직도 선생님들이 계실지. 그날 이후로 국어 선생님은 자주 지리산 이야기를 꺼내셨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선생님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방과 후에 선생님께 다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이야기를 이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그날 밤 지리산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더욱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 귀신의 정체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심한 선생님은 다시 지리산을 찾았다고 했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동료들과 함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할머니 귀신에 대한 전설을 조사하며 지리산의 여러 장소를 탐방했어요. 특히 노고단 근처에서 할머니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가장 많았다고 했죠. 밤이 되자 그들은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았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그들은 노고단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나뭇가지가 삐걱거렸고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죠. 그때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지더니 할머니 귀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머니 귀신은 예전과 다르게 더욱 무섭게 변해 있었어요. 눈에서는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입에서는 차가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이며 그들을 위협했어요. 동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할머니 귀신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죠. 그녀는 그들을 하나씩 붙잡아 끌어당겼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녀의 힘에 굴복했습니다. 선생님은 간신히 도망쳤지만 그 후로는 다시는 지리산에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선생님의 그날의 경험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끔씩 밤이 되면 그 할머니 귀신의 모습을 꿈에서 보곤 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지리산을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선생님은 지리산의 노고단을 다시 찾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혼자서 말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그날의 공포를 다시 한번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선생님은 지리산에 도착했습니다. 노고단 근처는 여전히 그날처럼 음산했죠.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더니 할머니 귀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 귀신이 더욱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을 향해 손을 뻗었고 선생님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묶여 움직일 수 없었죠. 할머니 귀신은 선생님에게 다가와 차가운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선생님은 두려움에 떨며 할머니 귀신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귀신은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생님의 마음속에 깊은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죠. 그 이후로 선생님은 더 이상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되면 그 할머니 귀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리산의 노고단은 여전히 그 어두운 전설을 간직한 채 사람들의 발길을 막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학생이 지리산 노고단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학생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할머니 귀신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산길을 오르며 할머니 귀신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귀신은 그를 향해 다가와 차가운 숨결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학생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곳에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할머니 귀신의 손길은 그를 완전히 집어삼켰고 그의 존재는 지리산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학생은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리산의 노고단은 여전히 그 어두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귀신의 존재는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끝없는 공포와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존재를 잊지 못하고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끝없는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귀신은 여전히 그곳을 지키며 새로운 영혼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는 이들은 그저 그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리산의 노고단은 오늘도 어둠 속에서 그 비밀을 지키고 있으며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끝없는 공포를 안겨줍니다. 할머니 귀신의 존재는 언제까지나 그곳을 지배하며 그 어둠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심령 스팟. 아르바이트를 할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작은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젊은 남자 직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해서 사이가 좋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는데 그 중에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대학생일 때 유명한 심령 스팟인 폐병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 3명과 담력 시험을 한다고 그곳에 갔던 모양입니다. 시간은 밤 12시. 손전등 2개만 가지고 폐병원을 탐험했습니다. 폐병원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폐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담력 시험을 하러 온 사람들의 낙서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아직 병원이 운영 중인 것 같은 느낌이라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병원 안에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서로 겁을 주기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딱히 심령 현상도 없고 별일 없이 4명 다 무사히 병원을 빠져나온 모양입니다. 4명이 모두 차에 탄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담력 시험의 감상을 이야기하면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큰 길로 나왔을 때 갑자기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쫓아왔습니다. 거기 앞에 가는 차 멈춰요. 굉장히 무섭게 말했답니다. 속도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딱히 운전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일까 하며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얼굴을 새빨갛게 화가 난 채로 외쳤다고 합니다. 무슨 짓이야? 차 지붕에 사람을 태우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순간적으로 차 안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지만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분명 4명뿐이었습니다. 운전하던 친구는 긴장한 목소리로 경찰에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태우다니요? 저희는 4명인데요. 경찰은 한쪽 손으로 차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지금도 저기 있잖아. 지붕에 매달려서 날 보는 저거.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동시에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차의 지붕을 가리켰습니다. 너희는 장난치는 거야? 분명히 방금까지 있었는데 어딜 갔어? 그 순간 차 안에 있던 한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나올 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맞아? 모두가 그의 말에 동의하려는 순간 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고기 냄새와도 비슷한 차갑고 끈적한 느낌의 냄새였습니다. 무슨 냄새야? 뭐가 탄 건가? 조수석에 앉은 친구가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어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살피더니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조심해라. 밤에는 이런 일이 가끔 있긴 하지. 나도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경찰이 떠난 후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냄새에 신경 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쯤 냄새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운전을 맡았던 친구가 꿈에서 어떤 여자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꿈속의 여자는 피투성이 상태였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 꿈에서도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어. 다른 친구도 비슷한 악몽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꿈속에서 모두 같은 병원 복도에 서 있었고 문 하나를 열면 그 여자가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내 친구는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우리가 병원에서 뭔가 건드린 거 아닐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병원에서 했던 모든 행동을 되짚어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손전등을 가져온 친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손전등 어디서 가져온 거야?
손전등을 가져온 친구는 멋쩍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병원 복도에 떨어져 있길래 그냥 가져왔어. 왜? 나머지 친구들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걸 왜 가져왔어? 그 순간 방 안에 놓여 있던 손전등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손전등이 비춘 방향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빛이 비추는 방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발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내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바라보던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다시 병원에 갖다 놔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었고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면 될까? 한 친구가 제안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 직접 안에 갖다 놔야 할 것 같아. 결국 그들은 병원 근처를 한참 둘러보다가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순간 병원 안은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고 어두운 복도에서는 이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앞장섰던 친구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여기 놔두면 되는 거겠지? 그는 손전등을 복도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다가오더니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내 친구는 혼비백산의 병원을 뛰쳐나왔고 그 후로는 다시 그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손전등을 가져왔던 친구는 종종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온 것처럼 그의 꿈에 나타났고 그 꿈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여자는 손전등을 가리키며 낮게 웃었다고 합니다. 다시 돌려줘도 소용없어. 이후 그 친구는 병원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위에서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저항. 저는 귀신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사후세계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청소년기에 가위 눌림 얘기를 하면 귀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집은 평범한 주택이었습니다. 2층과 반지하, 평수는 30평도 안 되지만 작은 마당도 있는 평범한 집이었죠. 그 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모자라 입대하기 직전까지 일주일에 5번 이상 가위를 눌렸습니다. 가위를 눌리는 장소도 일정해서 방에 누웠을 때와 소파에서 잘 때는 거의 100%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무섭지 않아서 귀신이 보이거나 환청이 들리거나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청소년기 성장통인가 했습니다. 그래도 간혹 한 달에 한 번쯤은 환청이 들리고는 했는데 항상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남자아이 2명이 수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간혹 이제 그만할까? 하면 한 명이 그래 그러자라고 대답했고 그러면 어김없이 가위에서 깼습니다. 무섭지는 않았고 그냥 꿈을 반복해서 꾸나 했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다가 가위 눌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좀 길었다 라면서 몇 년을 가위 눌린 얘기를 해도 그렇구나 하던 집안 식구들이었기에 그렇게 넘어가나 했는데 형이 자기는 이번에 창문에서 뭘 봤다는 겁니다. 남자아이 2명이 창 밖에서 머리를 거꾸로 늘어뜨리고 쳐다보고 있었다 하더군요. 호, 우연의 일치인가 싶었는데 형은 가위를 눌릴 때마다 여자 귀신 형체를 본다고 하더군요. 어렴풋이 덩어리져 있지만 느낌상 흰 옷 입은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을 아십니까? 같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천주교라 돌려보내려 하다가 물을 달라길래 집안에 드리고 주스를 따라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 하는 말이 이 집에 귀신이 있다. 젊은 여자 하나와 남자아이 2인데 셋 다 나쁜 귀신은 아니니 걱정 말고 오히려 아키들이 여기는 빈집이 아니네 하면서 지나갈 테니 도움을 주는 귀신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겠지요. 그냥 청소년기에 가위를 많이 눌리겠거니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곧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간 사이에 집은 이사를 했고 이사한 집도 비슷한 주택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결혼하고 분가했고 아파트 몇 개를 옮기다 집 한 채 사서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진짜로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귀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위 눌리는 게 반복되는 그게 또 나름의 재미라서
저는 가위 눌리는 게 반가웠어요. 그래도 가장 심했던 날이 기억나는데 그때는 아이들 수근거리는 소리가 매우 컸고 무엇보다 피 냄새가 진동했었죠. 피 냄새가 불길해서 엄청 저항했는데 그날따라 잘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역시 같은 대화로 이제 그만할까? 라고 한 놈이 말하고 다른 놈이 그래 불쌍하니까 라는 대답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저항하며 깨어난 이후 그날 밤이 지나고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위 눌림이 반복되던 시절엔 익숙해져서 무덤덤했지만 그날의 피 냄새와 두 아이의 수근거림은 단순한 꿈으로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밤이 깊어 잠들던 순간 갑작스러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분명 썩은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작은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가위 눌림이구나 하고 넘기려 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귓가에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놀아볼까? 이번에는 분명 또래처럼 느껴지는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더 낮고 이상하게 울리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누군가 내 옆에서 웃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꼼짝도 하지 않는데 시야 안쪽으로 흐릿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바로 내 얼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환청이 아니라 실제로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끝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억누르던 공포가 폭발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고 결국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뒤에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추웠고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불을 켜고 밤을 새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상하게도 가위 눌림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나타났지만 이번엔 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흰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도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웃고 있는 듯한 입 모양만이 명확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자체가 더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내 두려움을 즐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니 점점 현실과 악몽이 뒤섞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들지 않아도 환영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에도 문득 방 한구석에 그 여자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위 눌리면 그런 걸 볼 수도 있지. 어머니도 형도 그냥 일상적인 일처럼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마루를 걷는 발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밤이었고 집에는 아무도 깨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내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긴장이 이어졌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방 한가운데에서 멈추더니 내 침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명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상황을 길게 정리하며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방 한가운데에 서 있던 검은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존재가 내 침대 곁에 서자 갑작스러운 차가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조차 내쉴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고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가 침대 모서리 쪽에 멈췄고 귀에 가까이 다가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가 웃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서 들리던 아이들의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재미있네. 이 목소리가 끝나자 바로 뒤이어 귀에 대고 속삭이는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곧 보게 될 거야. 눈을 뜨고 싶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무언가에 이끌리듯 눈이 떠졌습니다. 그 순간 내 얼굴 바로 위에 또렷이 형체를 드러낸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고 웃음소리가 없는 그 표정이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여자의 손이 천천히 올라오더니 내 목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목을 감싸려는 순간 온몸에 힘을 다해 저항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눈을 다시 떠보니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목에는 땀이 흥건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계속해서 같은 악몽이 반복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았고 언제나 내 주변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형은 가위 눌림은 신경 쓰면 더 자주 온다는 말만 했습니다. 며칠 뒤 집에 갑작스럽게 방문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와 교류가 있던 지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주저앉으며 이 집엔 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 전등이 깜빡였고 아무 이유 없이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분은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보며 당장 이 집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있던 나는 익숙한 소리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것은 발소리였습니다. 이 발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발소리가 아닌 무언가 더 크고 무거운 존재가 내 방을 향해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더 낮고 깊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잘 놀아줬네. 그 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무엇인가가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그 존재는 내 침대 가까이 다가왔고 차가운 손길이 발끝에서부터 점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귀 옆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시간이야. 그리고 목덜미를 누르는 강렬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저리며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전등이 켜지며 방 안의 기운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겨우 눈을 뜨니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 이불을 덮어쓰고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방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며 말을 넘겼습니다. 결국 나는 가까운 친구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거나 방을 바꾼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누워서 잠을 청하면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고 귀에 익은 아이들의 수근거림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에 더해 희미한 누숨소리와 울음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아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또렷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꿈속에서도 그녀의 차가운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그녀는 내게 그렇게 속삭였고 매번 같은 공포 속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잠을 잘 수도 깨어 있어도 편안할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내 상태를 보고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인을 통해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여긴 오래된 원한이 있는 곳이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원한이 이 집에 머물며 특정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속인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원한을 풀지 않으면 영원히 따라다니며 평생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다시 한번 그 여자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내 앞에 있었고 날카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뒤 새로운 집에서도 한밤중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들리는 익숙한 속삭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일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네 번째 이야기, 영혼이 다니는 길.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자는 방은 영의 길, 영혼이 지나다니는 길이었던 것 같다. 그 방에서 기분 나쁜 일이 여러 번이나 있었다.
제일 강렬한 체험은 12살의 여름이다. 언제나처럼 빨리 이불 속에 들어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손이 잡아당겨졌다. 이불 속에서 끄집어내지는 바람에 패닉 상태가 된 중 손목 부근에서 묵직한 아픔이 느껴졌다. 일본 병사 같은 차림새를 한 남자가 흐린 눈으로 일본도를 내려치고 있었다. 몇 번이나 몇 번이고 똑같은 곳을 베었다. 그러다 이윽고 만족한 건지 내 손을 놓더니 붙박이장 쪽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울면서 베어졌다. 베어졌어라고 말하며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갔지만 부모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때렸다. 확실히 손목엔 상처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아픔은 있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 아픔은 사라졌지만 그 후로 내 왼손은 골칫덩어리가 되었다. 혹시 환지, 허팔다리라는 걸 알고 있는가? 다리나 팔이 절단된 사람이 없을 터인 발끝과 손가락 끝에 가려움을 호소하는 현상이다. 나는 그 반대로 가끔 손목부터 그 밑까지가 없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처음엔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중학생이 되어 야구부에 들어가 보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바깥쪽 수비에 있었는데 볼을 쫓을 때 글러브를 떨어뜨렸다. 감독에게 혼났지만 수비하고 있으니 또 떨어뜨렸다. 나는 떨어뜨렸다는 느낌이 없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자전거에 타고 있을 때 밸런스가 무너져 넘어지기도 했다. 왼손을 쓰는 게 무서웠다. 사진을 찍을 땐 나도 모르게 왼손을 감춘다. 안 찍히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있기 때문이다. 합숙 중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 찍힌 적이 있다. 그걸 찍은 친구가 창백해진 얼굴로 야, 이거라고 하길래 결국 이란 생각을 하며 조심스레 사진을 받았다. 캠프장의 강변에서 놀고 있는 사진이지만 서 있는 나의 왼손은 손목까지밖에 없고 그 밑은 발 주변에 떨어져 있었다. 사진을 본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친구는 이 사진 찍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라며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덜덜 떨면서 내려놓았다. 사진 속 나의 왼손이 발치에 떨어져 있는 모습은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그런데 그 사진의 한 구석에 붙박이장 쪽에 서 있는 흐릿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 그림자는 일본 병사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진을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었다.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다시 12살로 돌아간 것처럼 어둡고 눅눅한 방 안에서 일본 병사가 서 있었다. 그는 다시 일본도를 들고 나에게 다가왔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고 그가 손목을 향해 칼을 내리칠 때 고통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손목을 감싸 쥐었다. 분명 아무런 상처도 없었지만 그때의 아픔이 또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손목에는 빨간 손톱 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몇 주가 지나도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꺼냈지만 모두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이후로 더 이상 웃어넘길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썩은 고기 냄새 같기도 하고 누군가 오래된 옷을 태운 냄새 같기도 했다. 냄새는 항상 붙박이장 쪽에서 시작되었다. 붙박이장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문을 열 때마다 나는 누군가 내 뒤에서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다. 어느 날 밤 나는 붙박이장 문을 완전히 열고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춰보았다. 그러자 내부 한 구석에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손전등을 가까이 가져가니 글씨는 일본어로 쓰여 있었다. 여기서 도망칠 수는 없다. 그 순간 붙박이장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다. 바람 속에 묘하게 섞인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돌아와야 한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뛰쳐나왔다. 그 이후로 방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방을 피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상한 일들은 점점 더 심해졌다. 밤마다 복도에서 누군가 슬리퍼를 끌고 걷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소리를 따라가면 아무도 없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가끔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거울 속에 나는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거울 밖에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거울 속 나의 얼굴은 서서히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소름 끼치는 비웃음처럼 보였다. 그 순간 거울 속 나의 손이 움직였다. 왼손이 거울 안쪽으로 사라지더니 갑자기 거울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듯했다. 나는 뒤로 물러났고 거울은 균열이 생기며 큰 소리를 내며 금이 갔다. 거울을 내려다보니 금 사이로 피 같은 붉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틸 수 없었다. 부모님께 이 모든 것을 말했지만 그들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다. 나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고 붙박이장에서 다시 그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붙박이장 앞으로 다가갔다. 붙박이장 문을 천천히 열었을 때 안에는 비어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의 손이 천천히 나타났다. 손은 마치 왼손처럼 보였고 내 손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그 손이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오자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손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어느새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손이 나를 붙잡고 끌어당기려는 순간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붙박이장을 다시 보니 손은 사라지고 그곳에는 일본 병사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흐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일본도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날 자유롭게 했다. 하지만 너는 여기 남아야 한다. 그 순간 방 안은 캄캄해졌고 나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췄고 나는 천천히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다. 부모님은 내 방에서 쓰러진 나를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려왔다고 했다. 그들은 내가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생각했다. 왼손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지만 내 기억 속에 일본 병사가 한 짓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내 왼손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왼손은 더 이상 나에게 붙어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마치 내 손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내 몸에 붙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손은 때때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다. 밤에 잠을 자다 보면 왼손이 목을 조르기도 했고 칼을 들고 벽을 긋기도 했다. 이 일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 내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왼손이 나를 강제로 붙박이장 앞으로 끌고 간 것이다. 그리고 붙박이장 안에서 또 다른 나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 이후로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의식을 잃었던 나는 다시 깨어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알던 집이 아니었다. 사방이 어두운 안개로 뒤덮인 곳이었다. 차가운 바닥이 발끝에 닿는 순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이상했다. 왼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이질감과 함께 손목을 보니 손목 아래가 피로 물들어 있었다. 피는 멈추지 않았고 손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붙박이장과 똑같이 생긴 문이 보였다. 그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라. 목소리는 분명히 내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열지 않았는데도 그 소리가 울렸다. 발걸음이 멋대로 움직이며 나는 그 문을 향해 다가갔다.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내가 어릴 때 살던 방이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자들 사이에서 어릴 적에 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일본 병사가 내게 했던 것처럼 손목을 붙잡고 괴로워하며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도우려 했지만 왼손이 내 의지를 거부했다. 그 손은 점점 더 강한 힘으로 내 몸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그의 목을 붙잡았다. 그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 순간 일본 병사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의 말에 나는 점점 더 깊은 혼돈에 빠졌다.
그러나 왼손은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나를 끌고 갔다. 아이의 비명은 점점 작아졌고 방 안의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내 왼손과 붙박이장의 문뿐이었다. 붙박이장의 문은 다시 닫히지 않았다. 열린 문 너머로 어둠이 너울거렸고 나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발이 바닥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몸이 자연스럽게 문 안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몸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붙박이장 안으로 안전히 들어가자 문이 천천히 닫혔다. 찰칵 소리와 함께 주변은 완전한 암흑에 휩싸였다. 어둠 속에서 나는 왼손의 기이한 움직임을 느꼈다. 그 손은 자꾸만 주변의 어둠을 더듬으며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했다. 갑자기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익숙한 그러나 두려운 그 느낌. 일본도였다. 왼손이 그 칼을 움켜쥐는 순간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 의지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내 몸을 강제로 조종하는 것처럼 나는 칼을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소리가 울리는 공간은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처럼 보였다. 양쪽에는 붙박이장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각각의 문틈으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소리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비명, 그리고 알 수 없는 누숨소리였다. 왼손이 문 하나를 가리켰다.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붙박이장 안에 갇혀 있었고 왼손이 없는 채로 나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넌 결국 여기로 오게 되었구나. 그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그의 손이 없는 왼쪽 팔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눈을 감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 순간 일본 병사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이번에도 말없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점점 내 머릿속을 울리며 내 몸을 조여오는 듯했다. 이제 넌 내 것이다. 그가 일본도를 휘두르며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칼을 들고 그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왼손만이 그를 향해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서로의 칼날이 부딪히며 끔찍한 금속 소리가 어둠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내가 점점 지쳐가는 동안에도 왼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나보다 강했고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왼손의 칼날이 일본 병사의 가슴을 깊게 꿰뚫었다. 피 대신 검은 연기가 칼끝에서 쏟아오르며 병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더니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음을 터뜨렸다. 넌 이길 수 없을 거다. 내 안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다. 그가 쓰러지며 땅으로 녹아내리자 붙박이장 문들이 동시에 열렸다. 각각의 문에서 똑같이 생긴 나들이 걸어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왼손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둘러싸며 입을 벌렸고 그 안에서 인간이 아닌 듯한 날카로운 이빨들이 드러났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왼손이 다시 칼을 휘두르며 그들에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그들은 끊임없이 다가왔다. 한 명을 베면 또 다른 내가 나타났다. 그들은 나를 향해 외쳤다. 넌 우리를 만들었어. 넌 우리를 벗어날 수 없어.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고 나는 그 속에서 점점 무력해졌다. 왼손조차 힘을 잃은 듯 칼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가장 가까운 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제 내 차례다. 붙박이장이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들의 손에 붙잡혀 붙박이장 안으로 던져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끔찍한 냉기를 느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내 왼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힘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그러나 그는 왼손이 없었고 대신 내가 잃어버린 손을 찾기 위해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있었다. 너는 이제 나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붙박이장은 다치지 않은 채 그 순간을 삼켜버렸다.